절대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라는 제목에 맞게 좋은 타이밍에 진입 장벽이 있는 높은 곳을 싸게 매수하는 게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의 원칙이다. 그죠? 좋은 타이밍에 뭐 구매를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진입 장벽이 있는 높은 곳을 싸게 매수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들어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뭔데? 네. 그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할 때 주택을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에 변화가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면 이 시장은요. 투자자들에만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투자자는요. 5%도 안 돼요. 되게 미미약한 존재고 대부분이 다 실거주자들이고 실거주자들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시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동산은 세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정책 때문에 내가 주택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는 시장에 정책적 변화가 있을 때 그 정책적 변화를 남들보다 더 빨리 캐치하고 미래를 전망해가지고 진입을 하는 거. 네. 그게 좋은 타이밍이란 거고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시간과 자금의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워낙에 큰 돈이 들어가고 주식처럼 나눠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쵸. 내가 원하는 시기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 번 사면은 최소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지 세금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할 때 내가 당장 들어가서 살 집, 거주할 집들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 허물어져 가는 곳에서 월세 살면서 몸테크를 하면서 내가 미래에 살고자 하는 집에 남들은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나는 전세를 낀다든지 아니면 입주권을 매수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실거주는 못하지만 같이 상승하는 것을 그대로 누리겠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진입장벽이 높은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주택자들이 사고 싶어도 저 너무 사고 싶은데 제약이 있어가지고 취득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같은 제약 때문에 못 사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지방에 지금 집을 제 명의로 사고 싶은 지역들이 가끔가다 보이는데 이게 취득세를 내가 12%까지 내고 사면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정책적인 제약 측면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사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근데 무주택자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다주택자분들, 전문가분들이 다주택자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대다수가 무주택자분들이 아니라 다주택자분들한테 유리한 물건들이 많으세요. 무주택자라면 다주택자들이 사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이 군침 흘리고 있는 그 물건들을 사는 게 진입장벽이 높은 거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은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으로서의 그 행위, 어떤 제공을 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사놨을 때 예를 들면 5년 뒤, 6년 뒤에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을 내가 사놓은 거예요. 그럼 당장은 내가 이거를 돈을 그냥 땅에다 파묻어 놓은 겁니다. 근데 5년, 6년 뒤가 되면은 인근에 있는 기존 아파트보다 얘가 새 아파트가 되니까 훨씬 더 가격이 비쌀 거잖아요. 그럼 내가 복잡하다 그러면은 이 재개발에 대한 공부는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리스크가 많은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근데 공부가 돼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과 시세를 비교하면은 적어도 6년 뒤에 얘가 새 아파트 되면은 얘보다는 훨씬 비쌀 것 같은데 지금은 얘가 더 비싸네, 구축 아파트가 더 비싸네 라고 생각하면은 실사용 목적을 할 수 있는 구축을 사는 것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으면서 진입장벽이 높은 이런 재개발 투자 같은 거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럼 돈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가서 집을 사시는 것도 방법이고, 보통은 그렇지 못하실 테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재개발 공부를 해서 몇 년 뒤에, 한 5년, 6년 뒤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투자를 하는 개념인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최근도 아니죠. 올해 그래도 봄 정도 이후부터 꾸준히 이게 일시적인 조정이다, 혹은 미 연준이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아낼 거다라는 기대가 사실 많이 있었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여름 되면서 점점 이게
금방 끝날 일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요즘 가을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 가격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거는 이제 하락 조정이 아니라 폭락 혹은 침체장의 초입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전문가분들 계시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꽤 많은 하락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 조정기를 겪고 있는데요. 판단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같은 시점에서 좋은 타이밍이면서 진입 장벽이 있고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뭐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럼 반대로 타이밍상 지금 좋지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거 이외에도 더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되고 타이밍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되게 지금 조심해야 될 시기가 많고요. 왜냐면 저도 지금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어요. 네. 자금 확보해 놓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렵고 걱정되기보다는 설레이는 상황이에요. 설레인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시장에 참여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전 초기에 진입했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비싼 것 같은데라고 하는 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승장에는 이게 너무 좋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매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네. 제가 생각하는 그 기대 수익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기대 수익이 다르다 보니까 네. 제가 낙찰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게 심리적 요인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분들이 경매장에도 안 오고요. 투자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졌죠. 네. 그리고 영끌에서 사셨던 분들 중에서 진득하게 그냥 어차피 시간 지나면 오를 거라고 기다리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두렵고 걱정되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설득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빨리 털어놔가지고 이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런 공포감에서 약간 패닉 바잉의 반대처럼 패닉 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패닉 바잉이 위험했던 것처럼 패닉 셀은요 반대로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정도의 장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는 코인 증권 시장에 비해 주식 시장에 비해서는요. 정말 엄청나게 선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그게 정말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까지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더 결정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폭락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은요. 부동산의 정책이 규제에 있었던 것들이 모두가 다 완화를 했었어.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더 제발 좀 부동산 좀 사세요 라고 하면서 혜택을 주는 시기. 네. 그런 시기가 왔음에도 빠지게 되면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게 말 그대로 엄청난 하락장을 보여야 수도 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 꼼짝 마. 너희들 사고 싶어? 안 돼. 너희 들어오지 마. 시장 너무 많이 올랐어.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철저히 실거주자들 간에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아예 그냥 동결되고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정책 발표한 것 중에서 보면은 이번 정부에서 나온 것 중에는 9월 26일 날 네네. 조정 지역이 해제됐어요. 그렇죠. 많이 해제됐죠. 그러니까 지방부터 해가지고 경기 외곽권 같은 경우에는 해제가 됐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의 정책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그런 새로운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지금 이것 해가지고 바로 가서 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닌데 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나올 완화책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게 현실화됐을 때 그 타이밍에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에 선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다주택자들한테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느냐 마느냐거든요. 공약사항 내에는 그게 포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포함되어 있었죠. 맞아요. 근데 그게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요. 네. 내가 종부세와 양도세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내가 투자는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투자자들한테 혜택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팔거나 보유하거나 두 개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다주택자한테 네.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자만 움직였던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게 되면요. 네. 하방을 상승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에너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시장이 다 움직이진 않을 거고요. 네. 다시금 일부 다주택자들이 선호하는 시장에 투자금이 몰리면서 조금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판다님은 잊으셨겠지만 네. 저희 인터뷰 초반에 네. 다주택자의 비율은 5% 미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을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실수요자,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분 뭐 갈아타기 이 실수요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정책이 바뀌어서 5%도 안 되는 그 투자자들이 그래요 뭐 보유세나 종부세 부담이 줄어서 혹은 취득세 부담이 줄어서 뭐 더 구매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5%가 움직인다고 가격이 이 내려가던 가격이 상승으로 반전하는 지역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아요. 충분히 일리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공정한 수준의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시장 참여자의 비율로 있다라고 하면은 네.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 95%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서 관심이 없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제예요. 내가 어쨌든 간에 전세를 살던 매매를 사던 월세를 사던 부동산은 항상 나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심리가 투자자가 먼저 움직여가지고 시장의 변화가 느껴지게 되면요. 네. 그때는 뒤늦게 실소유자들이 따라붙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지방의 공시지가 1억 미만 관련된 투자 관련돼서 네네. 그것도 사실은 얼마나 그게 변화가 됐겠어. 그 지방에 투자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라고 했지만 서울이 침체기를 걷고 있는 그 시점, 지금 이 시점에도 지방에는 올라가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 투자자들은 그 안 되는 규제가 있으면 규제를 피해가지고 일명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계속 기회를 찾아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이후에 지방에는 야 부동산 살 필요 없어. 어차피 안 올라. 그냥 전세 살면 되지 해가지고 거주하셨던 분들이 높은 전세가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유입되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럼 뒤늦게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매매 가격도 올라가다 보면 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의 전환이 실제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부동산은 필수제이기 때문이죠. 필수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소수지만 어떠한 변화의 물꼬리를 트게 되면은 그 다수의 분들이 함께 그런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김현미 전 장관이 얘기했던 부동산이 빵이라면 내가 계속 굽고 싶다. 네. 그 표현처럼 내가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만큼의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재화예요. 자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투자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정말로 적정하게 이렇게 일관되게 움직이지가 않고 투자 수요라고 하는 가수요가 얼마만큼 진입하느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들쑥날쑥하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고 현재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 공평하지 않는 시장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 같은 거 보세요. 코인 같은 거 보세요. 그냥 엄청난 자본금을 통해 가지고 개미들이 그냥 작전 세력이 그냥 눌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저도 주식을 가끔 보지만 네. 참여를 하지만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격 폭은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자금이 많더라도 명의가 없고 물론 법인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명의 관련된 이슈, 그런 뭐 세금 관련된 이슈 때문에 자본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도 주식을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거주자야. 근데 내가 대부분은 부동산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예 공부하는 대상에서 빼요. 주식은 공부를 많이 하지만 네. 부동산 공부 잘 안 하시거든요. 그냥 필요하면 사는 거고. 네. 그냥 입구 한 채 있으면 됐지 뭐. 네. 근데 사람은 제가 얘기 들었던 게 그렇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전문가가 얘기했던 그 타이밍에 나도 사고 파는 거를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손해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시장을 좀 교란시키는 전문가 다주택자들을 욕하실 수도 있지만 욕하는데 그치지 말고 나도 공부해서 그들보다 먼저 움직이거나 그들과 같이 움직일 수만 있다면 내 자산을 지키는 걸 넘어서 가지고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치 판다님이 해주신 얘기가 나도 그런 투기 수요에 편승을 해서 돈을 벌어라라는 의미보다는 적어도 내가 그 1주택 내 집이 한 채는 있어야 된다는 건 여러분도 많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 재산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나는 그래 뭐 내 신념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2채, 3채, 4채 투자하지 않겠어. 하지만 내가 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한 채를 가능하면 이런 투자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막 올라가기 전에
공부를 통해서 좋은 타이밍에 좀 내 집 마련하셔라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꼭 사라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공부를 자꾸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내가 살지 말지를 적어도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예. 보통은 초보이신 분들이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공부를 시작하긴 했어. 근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맞는지. 평생 모은 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대출까지 받아서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문가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 팔 때는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그런 변수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매수를 지금 하는 타이밍은 저는 많은 분들한테 무주택자분들한테 지금은 기다리시라고 하거든요. 지금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장의 변화가 감지됐을 때 그때 사셔야 되는 건데 네.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변환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싶다.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비싼 가격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지역이 지금 가면은 내가 살 수도 있겠는데 하는 가격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를 지역을 임장을 가면은 그동안은 나를 위아래로 봤던 공인중개사무소 사장님께서 공인중개사분께서 저를 되게 극진하게 반겨주세요. 손님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부하기에 되게 최적화된 시기가 아니니까 저는 제발 공부해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치 판다님은 재개발 투자를 주력으로 하신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재개발로 수익을 거두신 경험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요즘 재개발 투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뭐 서울도 그렇지만 지방도 가리지 않고 특히 초기 재개발 뭔가 사업 시행인가나 관리 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이제 막 조합 설립이 됐다거나 혹은 뭐 가칭 몇 구역 모아타운 이런 재개발 투자를 많이 뛰어드시는 것 같아요. 자본금이 적게 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좀 운이 좋아서 상승장 초입에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좋은 성과를 본 건데 지금같이 이제 조정장이 있고 하락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후의 사회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책에서 썼던 것처럼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내가 얼마를 큰 수익을 보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내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접근했을 때 지금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냥 조심도 아닙니다. 상당히 조심이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개발 투자가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네. 무주택자한테도 좋고요. 1주택자한테도 좋고요. 다주택자도 제약사항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도 재개발 멸실된 입주권 상태의 것을 매수하게 되면요. 취득세를 아까 했던 12% 내는 게 아니라 4%대만 내면 돼요. 물론 그것도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네. 12%나 4%? 그리고 금액이 몇 억씩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3분의 1로 줄어든. 그렇죠. 그리고 종부세나 재산세와 관련돼서도 이미 멸실이 돼가지고 주택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빠지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종부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빠지게 되고 양도세도 원래는 중과를 내야 되는데 네. 입주하기 직전에 입주권 상태로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 과세로만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혜택이 좋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재개발의 그런 위험성보다는 이 득에 대해서만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많이 몰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면 다주택자분들의 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이런 곳에 있더라도 멸실된 주택은 취득세가 4.6% 그리고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고 어떤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할 때 그 일반 과세가 지금도 된단 말씀이신 거죠?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매가 이제 네. 금지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전매가 되는 경우 지역에 한해서는 한해서 맞습니다. 그럴 때는 취득세 부분도 맞고 주택수에는 포함이 돼요.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내가 만약 2주택자인데 1주택이 있고 입주권을 갖고 있다. 네. 근데 내가 기존에 있던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하면요. 그건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입주권을 팔 때 네. 네,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얘 자체를 처분할 때는 입주권 상태에서는 중과세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요.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뭐
그렇게 관리 처분 인가가 나야지 이제 입주권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조금만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 드리면은 네. 그 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이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네.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주택을 사기보다는 뭐 상가나 아니면 토지 같은 걸 사요. 제가 최근에 매수한 것도 이제 토지를 매수를 했거든요. 네. 토지는 주택수에는 포함은 안 되는데 나중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재개발 입주권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합니다. 그렇죠. 뭐 주차장이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뭐 딱지도 있고요. 맞아요. 도로도 있고. 근데 네.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각각 뭐 지자체라든지 뭐 기준이 다르고 조합에 따라서 약관이 다르겠지만 그걸 잘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좀 있고요. 예,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퇴로죠.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타이밍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재개발의 장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네네. 재개발이 지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시장이 되게 과열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재개발 투자의 매력은 긴 시간 동안 목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수확을 하는 약간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개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긴 시간도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이 너무도 길어졌고요. 그리고 내가 씨를 뿌리는 그 종잣돈이 사실 적은 분들도 재개발에 오다 보니까 네. 초기 투자금이 정말 1억 미만, 뭐 아니면 네. 1억 조금 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시려고 하거든요. 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은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주 단계가 초기면은 싸요. 그래서 네. 언제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언제 될지 맞아요. 모르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저렴한 이유가 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근데 재개발 저는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지만 대부분 관리 처분인가가 나거나 네. 그 직전과 같이 이런 리스크가 다 사라진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사라진 다음에야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까 말했던 가칭 이런 것도 많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거는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투자했던 사례 중에 저가 매수를 했던 것이 있었는데 네. 저한테 매도하셨던 분이 10년 전에 샀던 가격으로 저한테 매도를 했어요. 10년 전 가격으로요. 네. 초기 재개발로 들어가셨다가 네. 그 다음에 초기 재개발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낡은 빌라를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재개발 붐이 일어나니까 저는 매수를 한 건데 그분은 저한테 팔 때 제 손을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마침내 털고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수익을 보는 걸 기대조차 안 해요. 내가 손실을 봤던 거를 본전만 치더라도 난 팔겠다는 생각 갖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잘못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여러분이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재개발 투자는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좀 리스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았을 때도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워낙 뭐 내가 거래를 팔고 나올 수도 있었고 실제로 뭐 재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까지 말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꺾이는 상황에서는 정말로 진심으로 한번 조심을 하셔야 된다. 맞아요. 왜냐면 지금 예전에 네. 앞서 분양, 그러니까 재개발 인근의 구역이 지정이 돼서 네. 먼저 가는 형림구역이 있어요. 네. 형림구역에 갔는데 일반 분양을 했는데 막 100대 1 막 이러면서 완판되죠. 뭐. 완판되면 엄청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쵸. 이게 그 원주민인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심리예요. 그쵸. 나도 상인 돈도 벌 수 유타운 있다. 이런 데가 네. 나도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뭐 적절한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대구시장 같이 네. 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그런 곳이라고 하면 야 우리 사업 추진해봐야 미분양 나게 되면 그거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야? 나는 그 분담금 낼 돈도 없는데 그쵸. 미분양까지 나면 어떡해. 그쵸. 망하는데 어떻게 네. 하지 말자.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던 것도 비대위가 형성돼가지고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지금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저 역시도 상승장만을 경험해봤지 네.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보수적인 가세로 접근을 해야 되고 저는 일부러 하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 경청하고 있고요. 하락장 때에 있는 것들을 그 당시 나왔던 책이라든지 기사 같은 것들을 계속 접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내가 너무 투자를 해서 성과가 나오면은 내가 어느 순간 상승론자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오른다. 네. 반대로 똑같이 무주택자이신 분들도 지금 하락장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70% 폭락한다. 해야만 한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또 이렇게 중립적인 강태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막상 그런 결과가 도래했을 때 네. 여러분들이 적절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다님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재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뭐 1억이나 3억 이하, 5억 이하 이렇게 내가 뭔가 보통 저도 인터뷰할 때 많이 그렇게 하지만 좀 금액에 맞춰서 투자처 좀 뽑아주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판다님은 근데 약간 이부러운 금액에 맞는 투자 근데 금액에 맞춰서 특정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물론 금액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하면 상승장 때 되게 합당한 논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면 오르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면 네. 더 모아서 사기보다는 빨리 액션을 취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지금과 같이 주택 시장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 근데 그것이 정말 최적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을 무시 못한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출까지 받아요. 왜냐면 진입장벽이 높은 거에 시간과 자금도 있었어요. 내가 여기 사면 분명히 오를 걸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투자를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억, 3억, 5억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맞추는 것도 있지만 네. 반면 내가 최대로 어떻게든지 뭐 영끌이라고 하죠. 네. 최대로 끌어모을 수 있는 금액이 언제 얼마인지 네. 그거를 내가 했을 때 시장의 가격이 지금보다 뭐 10%, 30%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금액인 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신 다음에 가용자금을 선택하는 것이 맞고요. 그거 외에 금액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거기 안에 갇혀버려요. 이게 최선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한 1억 5천밖에 없으니까 초기 재개발 무조건 이거밖에 답이 없겠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찾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투자를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조정장 때는 버리셔야 되고요. 내가 1억 5천짜리 투자처, 3억짜리 투자처, 5억짜리 투자처 다 골고루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1억 5천밖에 없는데 공부해보니까 지금 3억이 들어가는 투자처가 매력적인 거지 1억 5천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평생 돈만 모으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그러면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을 때까지 무주택 하라는 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금매를 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기하셨던 1억, 3억, 5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는 투자금 1억, 3억, 5억도 그겠지만 내가 매수하는 그 물건의 금액, 그 절대적인 금액이 시장 가치가 한 4억 정도 하는데 네. 내가 어떠한 상황을 토해가지고 3억 5천에 살 수 있어. 그럼 내가 적어도 5천만 원을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잡는다고 하면 싸게 산다라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타냐, 어떻게 찾냐라고 얘기하실 건데 제가 책에도 써놓긴 했지만 임장을 많이 다녀가지고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정말 귀한 우리 가가지고 공인중개사 처음 똑똑 두드려가 처음 방문하는데 금매물 있어요? 금매물 정말 금매물이 있으면 주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 저는 이렇게 소개팅을 하는 심정으로 가가지고 네. 그분의 마음을 산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심정으로 그분의 마음을 사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금매물이 나왔을 때 그 많은 투자처 리스트 중에서 이분 머릿속에 내가 떠오르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을 시행을 해서 그 금매를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지역과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지역 여러 군데로 돌아가지고 네. 다 임장을 하고 뿌려놓으면은 그 중에서 어디 하나 걸리는 게 그게 나한테 투자 수익을 가까운 투자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용자금을 넘어서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같은 어떤 큰 공포연의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지역도 임장을 가고 공인중개사분들에게 내가 금매가 요 정도 금액이면 내가 정말 살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것들을 어필해서 준비가 돼 있다면 그래요 나는 한 3억 총액 3억으로밖에 빌라 같은 거밖에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4억 정도 되는 나 홀로 아파트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투자처였는데 그게 한 3억 2천 요 정도 금매가 나온다면 내가 2천 정도는 그래도 좀 어떻게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싸게 산다면 되니까 내가 금액에 미리 맞춰서 그것만 보지 말아라. 네. 제일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여기 인근에서 집을 살려고만 해요. 그쵸. 사실 그게 사실 실거주 입장에서 그게 맞거든요. 네, 내가 잘 아는 동네고. 상승장들은 어차피 같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는 실거주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급한 사람이 다주택자들이 많이 들어온 곳이 아니어가지고 급한 매물이 없어서 가격대가 안 떨어졌어 별로. 그럼 나는 그거를 제값 주고 사는 거예요. 네. 물론 그게 실거주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지금 저희 투자적인 재테크적인 걸로 얘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지역과 금액에 어떤 한정을 두게 되면요. 네.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지역을 임장달고 지방은 안 돼. 이런 선입견 갖추는 게 아니고 서울은 너무 비싸. 이런 선입견 갖지 말고 그래요. 비싸면 얼마인데. 그러면 여기가 그래 시세가 이만큼인데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시세를 트래킹하면서 시장의 참여자들, 매수자와 매도자의 분위기를 센싱을 하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역시나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임장을 다니다 보면 네. 지금같이 시장 참여자들이 떠나고 뭔가 공부에 질렸을 때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맞아요.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거를 그런 거 어려움을 이겨내야 사실은 수익을 얻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수익을 얻으면 그거야말로 불로소득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번 상승장 때 용기 있으면 돈을 벌었는데 그 용기에 대한 그 성과가 너무 컸어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네. 이게 내가 내 실력으로서 벌어들인 거라기보다는 타이밍이 좋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내가 이제 실력이거는 타이밍이라는 걸 인정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금처럼 하락장이나 조정장이 왔을 때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한다고 보면은 공부밖에 답이 없다라는 그 원론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어쨌든 원론적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필수적인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판다님 좋은 인터뷰 참 감사한데 이제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도움되는 말씀 혹은 미처 말씀해 주시 못한 내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주택자로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 자유도 달성하였고 그리고 이제 책도 출간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가득한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좀 나눠주고 싶다.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부동산 관련된 공부, 재테크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그 과정이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하락장 때 혼자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움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밭이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재테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의 약자인데 그 지밭이라는 카페를 통해가지고 전혀 돈을 받지 않고 그런 강의도 해드리고 있고 같이 임장도 가고 같이 경매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하면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써 함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삶에서 투자자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네. 그게 지속되려면요. 그 자체가 내가 잠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투자자로 돼야 돼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몰려있는 곳에 있어야지 내가 투자자로서 진정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밭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무료로 공부하면서 이 시장에서 플레이어로서 계속 살아남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드리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리치 판다님의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책에는 판다님께서 2014년에 이제 첫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신 이후로 어떤 성공과 좌절이라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게 현실적으로 쓰여 있어요. 어떤 투자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개인적인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던 분들은 책도 한번 서점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판다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초대받아가지고 너무 설레었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청자분들께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부동산 투자, 재테크를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시기냐라고 했을 때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지금 인터뷰하는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투자 공부하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우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테크 길, 투자자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치 판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